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정책 논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 정책 분야 싱크탱크를 총괄하고 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이재명 열린캠프 정책위원장, 경기연구원장, 문재인 정부 국정자문위원회 국민성장분과 위원장 역임, 민생, 외교, 안보 등 각 분야 현실적인 정책 제시를 위해 다양한 단체와의 연구와 협력을 강조.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싱크탱크로서 많은 국내에 있는 다른 연구단체와 협력하고 집권에 대비하여 다양한 정책을 모으고 정리하고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등의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생각하는 세제 개편 방향 등 민생 경제 정책 집중 분석합니다. 최근 정부가 상속세 완화 등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논쟁이 뜨거운데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한주 원장 하면 이재명 전 대표가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알고 지낸 30년 지기 정책 멘토로 알려졌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4월 총선 이후 민주연구원장을 맡긴 것은 2027년 대선을 겨냥한 중도층 공략 등 장기 포석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그 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라기보다는 이제 정당이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제 27년 정권 창출 목표로 하기 위한 다양한 포석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도층을 공략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네. 중산층, 경제적 의미에서 중산층 그리고 서민 이런 삶을 같이 고민하자, 이런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생 경제 회복,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네. 실제 최근에 이재명 전 대표가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또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을 언급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종부세는 사실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역으로 통했는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문제 등 어쨌든 논의 테이블로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이 국민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게 정책 역시 좀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까? 종부세 자체가 정당의 목표일 수는 없지 네. 않겠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사회적 이슈가 늘 바뀌는 것일 겁니다. 종부세에 관해서는 1주택자 문제가 그동안에 각계에서 쭉 거론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부동산이 안정되기 시작한 시점에서부터는 검토해야 될 단계가 됐다 하는 문제 제기가 당내에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당내 의견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전당대회를 마치면서 다양한 토론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네. 그 토론을 거치면서 의견들이 좀 좁아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재명 대표는 저도 개인적으로 경기지사 시절에 1주택자에 대한 어떤 종부세의 관부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직접 제가 들은 바도 있거든요. 네. 그건 하나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소신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당대표가 그런 점에서는 꾸준히 얘기했던 바이고요. 일가구 주택자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동안에 부동산 경기가 막 폭발하고 있을 때 그 문제를 꺼낼 수는 없거든요. 네. 상황이 바뀌고 지금은 꽤 많이 진정되었기 때문에 지금쯤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내용이 되겠지만, 또 만약에 부동산이 또 문제가 되어진다면 그 문제는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이제 시장 상황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맞습니다. 네. 정부는 사실상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까지 거론합니다. 얼마 전에는 상속세 인하안도 발표했는데요. 종부세, 금투세, 상속세 등 이 원장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개편 방향은 어떤 겁니까?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데에는 정치권이든 국민들이든 대부분 다 동의하시는 거로 판단됩니다. 네. 복지국가로 가자면 지금보다도 부담을 좀 더 늘려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부담을 늘리려면 재산이든 소득이든 담세 능력이 좀 있는 부분을 찾아서 거기에 이제 조세를 조금 더 부과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그러자면 금투세든 상속세든 종부세든 구조 자체를 없애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컨대 부분 상황에 따라 조정하고 융통성 있게 하는 건 뭐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만들어졌던 세금을 세목을 없애야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금투세를 말할 수 있는데요. 네. 금투세, 우리 주식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손해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좋아져서 이익을 보시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익을 봤을 때 과세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면 불편하실 거 당연합니다. 네. 그러나 금투세 지금 현재 설계가 몇 년 동안을 평균으로 해서 5천만 원을 넘게 되면 수익이 그 5천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극소수가 될 텐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면 그 과세 한도를 1억 이상으로 올려서 하는 것도 유연하게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만 네. 금투세 자체를 없애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실제로는 매우 초부자들, 그러니까 초고액의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효과가 네.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중복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본소득 정책을 설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기본 금융, 주택 이런 걸 묶어서 기본 서비스 개념을 도입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여전히 유효한 정책으로 보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당 강령에 기본 사회를 명시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세요? 예, 기본 소득이 지난번 대선에서 우리 공약으로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기본 서비스를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본 소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기본 소득이라고 하는 것들은 헌법 전문에 보면 국민들의 균등한 발전, 이런 헌법 전문에서 이제 정해져 있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발전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고, 네. 또 우리가 그 동안에 이제 의무 교육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기초연금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 이와 같은 것들도 기본 사회의 한 예들이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국민들이 모두가 이제 여기까지 고생하고 왔기 때문에 국민들 모두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삶의 수준 정도는 확보하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생활권적 기본권, 다시 말하면 인권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곁에서 본 이재명 전 대표는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자입니까? 단언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기득권층에 불편하게 하려는 정책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념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실제로 우리가 민주당이 지향하고 있는 계층, 중도층이 아니라 중산층 서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 어떤 거라도 할 수 있겠다, 누구와도 타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매우 실용적인 정책들을 채택하고 있고, 지금까지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했던 것들이 대부분 그런 실용적인 정책에 해당합니다. 실용이라는 것은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느낀 사람들만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각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 과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뼛속까지 실용주의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최근에 이른바 이제 우클릭 정책이라는 표현들을 이제 언론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네. 움직임이 단순히 대선을 위한 선거 전략만이 아니라 그 내용들, 그 같은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그런 태도가 많이 사람들한테 느껴지는 것은 네. 최근 들어 이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생활 물가, 뭐 배값, 사과값 이런 것들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고요. 그러나 임금은 대부분 안 올랐습니다. 별로. 네. 실제 임금은 떨어진 셈이 되겠죠. 이런 상황이 되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지금 특별히 문제가 됩니다. 코로나 때 매출이 줄어서 끝나면 회복되려니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빚도 내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게 전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어져서 연체율이 최근 들어서 3배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네.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한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지역 화폐를 포함해서 이 부분을 긴급히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몰락해서 한국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다. 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궁금합니다. 고금리 등으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가격도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서울 지역 중심 수도권 얘기입니다만 지금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계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현재는 반도체 부분을 필두로 한 수출 부분은 그럭저럭 이제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민생 경제 부분들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그토록 극복하고자 했던 이중 구조가 조금 더 확대돼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 이중 구조가 나타난 셈이 되어지는데 잘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잘 나가게 해드리면 됩니다. 네. 그러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 나가는 부분들, 나빠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속히 개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시장에 그대로 남겨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서 피해가 나타나고 이거는 결국은 지금 정부가 그토록 강조가 있는 재정 건전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어질 겁니다. 네.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도록 정부가 전력을 투구해야 될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의대 지원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해법이 없는 건지 궁금한데요. 노동, 교육, 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정부 들어서 이제 3대 개혁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의료 개혁까지 합쳐서 3+1 4대 개혁을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취지 자체는 일부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러나 노동개혁이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부터 너무 노동조합을 밀어붙여서 강성으로 밀어붙이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일부 성과, 그러니까 회계 투명성에 대한 각성이라든가 하는 점에서 일부 효과는 있었지만 노동계 반발이 굉장히 심해졌고요. 네. 또 의료개혁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의사수를 좀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을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는 법이고요. 또 의료 시스템이 그동안에 해왔던 수십 년의 관행이 있습니다. 네. 끈기 있게 설득을 하고 협력하고 이래도 부족할 상황 속에서 이 자라나는 전공의들을 둘러싼 이분들에게 온갖 짐을 뒤집어 씌운 채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면 해결이 될 리가 없죠. 이 문제요. 네. 좀 더 성숙하고 세심한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개혁 문제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육개혁이야말로 진짜 개혁의 장기적 개혁의 원동력이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동의합니다. 네. 그 부분 동의하는데 그러나 이제 늘보막교나 유보통합 문제 그리고 디지털 교육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일선 교사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충분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될 건데 이게 일선 교사들한테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정책이 되어버렸고 네. 또 이것도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은 가뜩이나 경쟁이 심한데 새로운 추가적인 경쟁이 추가돼서 우리 학생들 경쟁에 심하게 내몰리는 이런 현상이 되어버렸고 대학 교육도 말하자면 지방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합쳐서 지방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데 네. 사실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분권화라든가 지방을 살리는 문제는 지방정부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될 일이지
지방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이 떠넘기고 우리는 한 발 물러서겠어. 이거 너희 책임이야. 이러는 것은 좀 지나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정부가 조금 더 유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현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해서 실제로 그쪽으로 가려고, 현장으로 가려는 이런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내 싱크탱크 수장으로서 민주당이 집권을 위해서 필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지금 현재 전당대회 한창입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일극 체제를 비판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통합을 거론하는 분도 있습니다. 민주당 집권을 위해 우선시해야 할 점 무엇이라고 보세요?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민주당이 잘했다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총선 민심을 받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민심을 무서워하고 민심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주 강력한 메시지고요. 민주당이 또 문제가 된다면 민주당한테 똑같은 민심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민심을 무엇보다도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되고요. 이번에 민주당의 일극체제라고 하는 이 경선 과정에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압도적인 표몰림이 있는데요. 저는 그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영화가, 하나의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하고 다른 영화들은 손님이 안 들었을 때 네. 영화 감독 책임이라고 봐야 될까요? 관객들이 선택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 당대표 경선에서 보여지는 이 현상은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한테 얘기해서 나만 찍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당원들이 선택한 내용이 되어질 것이고요. 네. 한 말씀 추가하자면 현재 민주당은 250만 당원,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그 권리당원만 하더라도 124만 명에 달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열성을 갖고 당에 임하시거든요. 네. 이게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에서도 찾기가 참 어려운 현상입니다. 당원들이 당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굉장히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현상이 생긴 거거든요. 네. 말하자면 이 새로운 길을 민주당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의 변모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은.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민주당이 이제 초유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어때까지 뭐 100만 그랬지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이 정도에서 얘기했을 뿐 실제로 100만이 되는지 확실치 않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당원 명부에서 정확히 투표권을 가진 사람을 하나하나 다 계산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124만 명이 넘습니다, 현재.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매우 열성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서 네. 이 대목에서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정당 정치는 대부분 대의정치, 대의원을, 당원들이 대의원을 뽑고 대의원들이 또 지도부를 뽑는 이런 형태였다면 지금은 당원들의 직접적인 성과, 직접적인 노력 때문에 당원들의 말하자면 당으로 변모해가는 중이라서 이번에 전당대회도 전국 당원대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당원들이 직접적인 참여, 이것은 우리 정당사에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고 이게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갈지 하는 것은 국민 모두 당원들, 우리 정치학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좀 더 좋은 길, 훌륭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가이드해야 될 이제부터 시작인 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보면은 진보 진영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 네. 보수 진영에서는 한 대표가 선두인데요. 현재 정치 구도가 그대로 다음 대선까지 갈까요? 아니면은 정계 개편 등 뭔가 요동칠 수 있는 변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당원들한테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국민들한테는 지지율이 정체 상태입니다. 네.
반면에 한동훈 대표도 이제 최근에 그 대표로 압도적인 지지로 이제 선택이 되셨지만 아주 인기 없는 대통령과 함께 해야 되는 대표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도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3년이면 굉장히 긴데 정치 기술이라든가 사법 기술 이거 가지고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민주당에 의해서 알 수 있다시피 이게 조만간에 국민의힘의 일이 될 겁니다. 네. 국민의힘 당원들도 독수리 눈을 가지고 국민의힘 정치가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네. 어떤 선택을 급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은 기술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온몸을 던진다 생각하고 국민들 속에 들어가는 것. 네. 그게 집권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한테도 그럼 그런 점을 같이 고민하고 있으신가요? 네, 그러시죠. 이 대표 뭐 당연히 그러고 현재 민주당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여당하고 입법과 관련해서 정부 여당하고 아주 심각한 이제 말하자면 전쟁에 가까운 네.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민주당에서는 민생 관련 입법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야당으로서의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런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좀 눈여겨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가 급락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깊습니다. 미국 역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는데요. 향후 경제 전망 어떻게 보세요? 미국 대선이 아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미국 대선 여하에 따라 미국은 지금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경기 상태가 좋습니다. 네. 고용 사정도 좋고 그다음에 뭐 정부 재정 수지나 무역 수지 전부 다 어느 것 하나 나쁜 게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역시 정부 정책이 경제 전체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미국 대선의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붙어야 되는데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대선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은 좀 잘 나가는 선도 부문들 반도체, 자동차 같은 선도 부문들이 영향을 정면으로 받을 것이고 네. 지금 안 나가는 지금 여러 가지 침체 늪에 빠져 있는 민생 경제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매우 세심한 관찰을 하셔야 되고요. 정부 건전 재정보다는 지속 가능 재정을 향해서 정부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의 고용 지표 악화로 전 세계 증시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쳤는데요. 경제는 심리인데 불안한 심리가 경제를 더 자극하지 않도록 바짝 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국민의 예. 1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야당 처리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권유할 방침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제 거대 입법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 미생지원금이라는 이름은 달았습니다만은 뭐 이걸 또 단독 처리함으로써 이건 뭐 정부로서는 예산 편성권의 권한을 헌법상에 보장받고 있죠. 네. 지금 그런 이제 올해도 역시 10월 되면은 이제 예산 심의가 본격화될 건데 이미 작년도 편성한 올해 집행 예산에는 이 예산이 없는 거죠. 물론 네. 이제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재앙을 당했다면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뭐 이름을 민생지원금으로 하든 안 그러면 긴급군안 뭐 지원금으로 하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차원에서 뭐 특정 정당에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번 총선에서 내건 대국민 공약이란 말입니다. 네. 이걸 이제 총선이 맞춰졌으니까 실천하겠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데 그러면 14조 가까운 그 재원을 정부 입장에서는 갑자기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물론 뭐 채권을 발행하든지 뭐 또 긴급한 방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너무나 또 많은 국가 부채 채무는 결국은 국가 신인도를 또 나쁘게 할 것이고 네. 뭐 국가 경제에도 좋지 않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게. 박 본장님, 대통령실은 13조 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했고 또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비판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부의 예산을 낭비하는 거다. 굉장히 무지하고 오만한 발언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세금이죠. 행정부 예산이 아니죠. 제가 또 왜 무지하냐고 이야기하면요.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우리 헌법 개정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산 법률주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의 원칙인 게요.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프랑스 혁명 한번 보십시오. 루이 16세가 세금을 함부로 거두려고 하다가 혁명을 맞은 겁니다. 네. 미국 독립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사실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예산 법률주의에 의거하고 있고 대부분의 예산 편성을 의회에서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헌법이 이게 유신헌법부터 해서 독재시대 헌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행정부가 독점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진보, 보수 모든 학자들이 다 공익을 느끼고 있다. 이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정부에서 뭐 조국 대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가 관심 있는 개식용 예산에 뭐 4,500억 지원도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뭐 10조 지원하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 나라 이름 제가 헷갈립니다. 어디 뭐 예산 빚도 탕감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민생지원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리 인색한지 참 궁금합니다. 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인사와 관련해서 가미가제식 인사 테러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점을 염두에 둔 거죠? 방통위라는 것이 결국은 합의제 기관입니다. 네. 합의제 기관인데 합의제에서 5명 정원인데 2명이서 모든 것을 결정했다. 이건 기관 자체를 붕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미가제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동관 위원장 임명, 김홍일 위원장 임명, 이진숙 위원장 임명으로 이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요. 최소한의 합의제 기관에 원칙이 준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보통 역대 정부에서도 이 방통위원장을 자기 사람을 신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캠프 사람 그리고 방송 장악에 앞장서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도 수사를 받을 뻔했던 사람 이런 사람을 임명하니까 방송계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키려고 한다. 네. 그런 의심을 받는 겁니다. 김 대표님, 국민의힘은 이준수 방통위원장 임명 관련해서 임명 하루 만에 탄핵하고 취임 사흘 만에 직무정지가 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비난이잖아요. 전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서 6개월여 만에 그것도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 관장하는 그런 기관장을 이렇게 6개월여 만에 3명씩이나 그것도 국회 입법공간에서 이렇게 탄핵을 시키는 사례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지금 현재 국회 입법 권력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완벽하게 그냥 입법 권한이 남용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좀 전에 지적대로 이 방통위 같은 경우는 국민 합의제입니다. 네. 합의제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국가방송통신기관으로서 자리를 굳건히 매김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이제 자신들이 집권하고 그다음에 KBS, MBC 이런 방송사를 또 정거 장악하는 그 과정은 다 그건 뭐 내몰라라 하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그때 만들어진 법 체계 하에서 그대로 뭐 방송계 인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람들은 성향이 극단적이기 때문에 KBS에서 극우적인 이사진 구상 인사를 할 것이다. MBC 박문진도 역시 지금 사장 퇴임을 막기 위한 그런 이사진 구성 이거 함부로 하지 못하게 지금 틀어막는 탄핵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도 보건사회정책연구원에서 요 며칠 사이에 이제 그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 갈등 실태가 심각하면요. 네. 국민 58%가 정치 성향이 맞지 않으면 결혼도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10명 중 9명이 진보 보수의 이 갈등이 너무 심각하다. 그런 정도인데 이 볼상 사나운 정책이 계속 실종되고 뭐 이 정치만 이제 난무한 행위만 남았는데 언제까지 뭐 이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정치만 이렇게 갈등의 정치만 계속 생산되고 정책은 계속 사장되어 버리면 이런 네. 불행한 국가 되는 거예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정치는 팩트보다 인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 인식을 뭐 얘가 고루 이제 생각하는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갈등 구조는 사실 뭐 정치권, 언론 모두 예. 책임감을 통감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 체제가 완성됐습니다. 당내 최고 의결 기구인 최고위 모두 9명인데 예.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친한이 5명 그리고 친윤 4명 5대4 구도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당 쇄신의 동력이 생겼다고 보면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이제 당 대표가 압도적으로 64%의 어떤 그런 지지를 기반으로 이제 집권당과 또 정부 이런 당정 관계를 과거의 방식보다는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확고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면은 이제 특히 지난 64%의 지지는 당을 변화 혁신시키라는 그런 국민 당원들의 뜻이 이게 자신의 이제 임무다. 그래서 사명이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당 지도 체제를 공고히 갖추고자 하는 그런 입장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뭐 쇄신의 동력은 분명히 이제 확보되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박 부원장님, 김사문 신임 그 정책위원회장 지명자 당내 이제 정책 통으로 꼽히면서 개파색이었다는 평가인데요. 김 의장을 발탁한 배경, 나아가 앞으로 한동훈 후의 가장 큰 숙제는 뭐가 될까요? 일단은 좀 중도적인 분을 본인이 임명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편 한 명 더 늘렸다라는 네. 이런 측면도 있을 거고요. 또 중도적인 분을 임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쪽과의 갈등이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위기 관리를 했다. 뭐 이런 점에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후의 쇄신의 핵심은 당정 관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당무에서 완벽하게 독립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또 갈등 요소는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다. 디올백 문제라든가 도이치모터스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쇄신이냐 국민들은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종속이냐를 판단할 걸로 예상됩니다. 네. 당장 한동훈 대표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움직임이 주목되는데요. 한 대표가 제3자 특검 제시한 바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장 이재명 전 대표 8월 18일 전당대회 직후에 3자 특검법 논의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럴 경우에 이게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 진단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 민당 전당대회는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당선되는 것은 그건 기정사실이고, 네. 뭐 이재명 지금 당 대표 체제는 지금 벌써 중도로 진영을 지금 확대하기 위해서 뭐 종부세라든지 금융 투자 소비세 이런 금투세 이런 것까지 흔히 말하는 보수 영역에 있는 뭐 그런 정책들도 지금 현재 민주당이 막 그걸 네. 선도적으로 가져가요.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국민의힘은 분명히 지금 긴장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이 집권당과 정부는 어떤 경우든 정책이 국민들에게 읽혀지고 보여지게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지난 총선 그 이전부터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걸어도 국민들이 이 정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그게 이제 바로 정치가 정책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애교는 이 국가 간 해결의 도구가 되듯이 이 정치는 국가와 국민을 이제 위한 그런 모든 갈등과 분열을 해소시키고 국민을 통합하는 유일한 도구가 정치입니다. 네. 이 정치를 빨리 협치로 복원하는 게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지금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최상병 특검 부분은 한동훈 지금 현재 당 대표께서 지난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밝힌 그 소신과 자기 입장에 대해서
이걸 이제 원내의 현역 의원들과 추경호 원내대표와 앞으로 소통인 과정 절차를 통해서 앞으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그걸 풀어내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이지 저는 이 문제는 한동훈 당대표가 반드시 풀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박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적극적으로 3자 특검을 압박하고 있던데 한 대표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받을까요? 당분간은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3자 특검안은 사실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임명하자는 건데 그러면 우리 이제 사법재판의 원리가 끝나잖아요. 판사가 검사를 임명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의 제안은 좀 앞뒤가 맞지 않고요. 오히려 이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이야기했던 변협에서 추천하자. 이건 사실 뭐 기존에도 있었던 방식입니다. 현재 변협 회장이 뭐 정치적으로는 저희가 보기엔 좀 보수적인 면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조의 한 축으로서 그나마 좀 객관성이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제3자 특검안이 저는 좀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서 이 원내 교섭단체가 아닌 군소정당들에게 추천권을 주는 문제 이런 부분들도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좀 더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본인이 먼저 제안했다고 밝히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 설정 어떻게 보세요? 독대를 두고도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네요. 저는 현재는 진지전이다 이렇게 봅니다. 양쪽에서 참호를 파놓고 서로 가능하면은 감정선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잠시 지켜보자 이렇게 먼저 보는데요. 상황 변화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뭐 최고위원회가 5대4로 구성됐다라고 하는데 10월 달에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가 한 제가 알기로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결과 문제가 또 있을 것이고요. 결국은 또 최혜병 특검 문제 그리고 가장 큰 내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디올백 문제라든가 도이치모터스 문제 또 서울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계속해서 이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좀 더 세세한 자료들이 나오면 더 커질 겁니다. 그때 과연 한동훈 대표가 이것까지도 막을 생각이 있느냐. 여기에서 저는 갈등은 다시 증폭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홍준표 시장, 이철우 지사 등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당 최고위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 측은 왜 갑자기냐 이런 반응인데요. 일가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네요. 그 해석이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만은 뭐 물론 우리 국민의힘 지금 현재 과거에 당 지도부 회의에서 이제 강력 단체장이 우리 당이 배출한 강력 단체장들이 참여해서 뭐 최고 의사 결정에 이렇게 정례적으로 한 그런 경우는 없었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앞으로 집권당으로서 때로는 소수당으로서 정치에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가감없는 그런 강력 지방자치단체 때로는 시민들, 국민들, 도민들 그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당 대표가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이런 강력 단체장들이 최고위에 참석해서 이렇게 뭐 어떤 입장을 가지겠, 뭐 민의를 뭐 최고위에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는 뜻인지 안 그러면은 최고위 무슨 결정 과정이라든지 당정 관계 이런 뭐 좀 분위기를 일신하고 바꿔나가는데 자신들의 좀 입장과 목소리를 담아내자는 건지 이게 좀 굳혀야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죠. 민주당 호남 지역에서 지금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북 또 오늘 광주 전남인데 이재명 후보가 어제 84%를 넘는 득표를 기록했고 오늘 광주에서도 보니까 83.61%던데요. 뭐 이렇게 되면은 그 거의 굳혀지는 것 아닌가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최고위원 후보도 이른바 명심에 따라서 순위가 바뀌었네요. 네. 앞서 저기 이한주 원장님도 민주당이 이제 당원 중심 정당이 되는 과정에서의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
당원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네. 참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경쟁하는 다른 정치 지도자들의 좀 분발이라고 하면은 자기 소신과 정책 비전을 밝히는 것과 더불어서 당원들의 사랑을 받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역으로 생각하면 한편으로 정치 지도자가 당원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만이 능사인가? 네. 아니면은 당원들을 설득하고 지도하면서 또는 외연확장이라든가 당신과 국민의 마음이 균등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과제 이런 것도 같이 앉게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 90%에 육박하는데요. 전당대회 흥행을 두고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 향후 지도부 구성 어떤 전망이세요? 저는 뭐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쭉 저 나름 뭐 공부도 하고 학습도 하는 시간들이 좀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대단한 거죠. 네. 이런 뭐 거도 경선을 가져가는 그런 전당대회에서 정말 특정 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90% 가까운 압도적인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아마 민주당 이 정당사에서도 아마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이 결과는 아무래도 지난 4월 총선에서 친명 형제, 비명 형사의 결과가 그 근간이고 뿌리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당내 좀 갈등이 있으면서도 당원 중심의 흔히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적극적인 지지층인 이 개딸로 불리시는 이분들이 민주당 이제 당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 결과는 이제 어느 누구도 쉽게 부정 못하는 겁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압도적인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이제 지도 체제를 계속 친명 중심의 그런 일사불란한 지도 체제를 갈 것인가. 안 그러면은 전체를 포용하는 민주정당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변모를 가져갈 수 있는 당내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 측면에서 어떠한 소리도 잡음도 안 날 수 있는 그런 당평 인사를 통해 가지고 뭐 2027년 전 뭐 대선을 준비하는 그런 뭐 당 대표가 될 건지 이것도 우리가 뭐 볼 대목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국회 이렇게 운영하시는 걸 보고는 이 당 체제도 일사불란한 친명 체제 중심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와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지난 1일 번개 회동을 했습니다.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만남의 배경은 뭐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그렇죠. 두 분이 제가 알기로 사적으로 좀 친분 관계가 오래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주 만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나 뭐 제가 대표는 2010년인가요? 그 성남시장실에 가서 같이 찍은 사진. 뭐 사진도 올렸고요. 네. 그 참 두 분의 공통점이 조금 반주 조금 하시는 분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비공식적으로 자주 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짐작인데 아마도 이 원내 교섭단체 문제와 최혜병 특검 관련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연동되어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짐작을 해봅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현재 비교섭단체인 정당들의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지 않았나 뭐 이런 짐작이 됩니다. 네. 역대 대통령들은 휴가 뒤에 깜짝 인사 카드를 발표하곤 했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9명의 개각 명단이 나오기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번 휴가를 마친 뒤에 지금 사의 표명한 지 넉 달이 지난 한덕수 국무총리 교체 카드 나올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여야 관계를 좀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래도 뭐 최소한의 협치 정국의 어떤 근간이라도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그런 점에 그래도 우리 총리 카드를 이 정도 사람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이제 또 뭐 지도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뭐 그렇게 이제 협조를 구하는 최소한의 그런 상황이 정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까지 가기는 제가 볼 때는 요원해요 아직도. 뭐 계속해서 국회에는 민주당의 입법 권력으로서 뭐 탄핵 정국과 그리고 이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계속 독단적인 일방통행식 입법안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 협치 정국을 만들면서 이렇게 총리 인선 문제를 여야가
협의한다는 건 참 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여름 휴가를 이렇게 보내시더라도 본인 손에 총리 카드는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쥐고 있겠습니까? 다만 이걸 국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만들려면은 이거는 참 쉽지 않은 현실적인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장관은 그래도 원포인트 인사를 통해 가지고 지난번 노동부 장관도 하고 뭐 때로는 이준식 방통위 위원장도 하고 그런 네. 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막 이런 방식들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참 어떻게 보면. 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긴박하게 돌아가는 외교안보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홍 원장님,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초고도 비만 상태로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해외에서 새로운 약을 찾고 있다고도 했는데요. 실제 건강 상태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봐야 할까요? 글쎄 뭐 일단 외형면으로 볼 때 지금 체중이 140kg라거든요. 네. 140kg면 뭐 정말 아주 고도 비만인데 아직 나이가 40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 상황이 30대부터 고혈압에다 당뇨 이런 증상이 있었다고 이제 다 알려져 있고, 그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인 그 김정일과 김일성이 그 심혈관 관련 질환으로 다 사망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장에 유전병이 있으리라고 보는 게 이제 정상이기 때문에 네. 언제라도 이제 쓰러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인데, 근데 체중이 보면은 한때는 또 100kg 정도로 줄은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무줄처럼 막 체중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과도하게 업무에 시달리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북한 경제가 지금 엉망이니까 또 한밤중에 일하면서 음주와 또 담배도 많이 피고, 네. 그러니까 건강이 좋기는 어렵겠죠. 주로 뭐 스트레스, 그걸로 인한 그 많은 과다한 그 음식 섭취, 그리고 치즈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쓰러지고 뭐 그런 거는 뭐 예상되는 건 아닌데, 하여튼 큰 걱정들이 많다. 네. 김용현 교수님, 네. 국정원은 딸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네. 북한은 남성 위주 사회잖아요. 네네. 실제로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그 부분은 아직도 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제 두 가지 그 이유를 좀 들었는데, 하나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 때 보면 김주애가 군사 부분에 있어서 따라다니는 게 약 70%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네. 북한에서 향도란 표현들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향도란 표현을 아무에게나 쓰지는 않습니다. 네.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에게 이제 향도란 표현을 쓴다. 뭐 이런 차원에서 김주애가 후계자 수를 받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김주애가 후계자 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후계자를 북한에서 앞으로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김주애도 그 중에 한 명일 수는 있다. 네. 그건 저는 뭐 동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김주애가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는 앞으로 4세대 북한의 최고 지도자도 백두혈통으로 간다. 네.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주민들에게 또는 대외적으로 예방 접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후계자가 지금 완전히 지금 정리가 된 것이라고 보기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후계자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 중에 김주애가 일단은 마라톤을 치면은 좀 앞장서서 지금 좀 달려주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홍 원장님,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 등 일부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을 내놓던데요. 김주애가 아직 후계자가 아니며 외국에서 유학하는 아들을 숨기기 위한 의도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도의 심리전을 하고 있다는 분석인데, 이 같은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전 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네. 특히
참 우리 그 국정원의 정보력이 뭐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북한의 김정은의 애가 셋이다라고 하는 정보 자체가 구체적인 정황은 아니라는 거죠. 네. 박지원 원장께서도 그 국정원에 수장을 하셨기 때문에 고도의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고도의 정보라는 게 북한의 그 고위층에서 남자용 장난감을 많이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게 한 25년 전 이렇게 그 정도에 포착이 됐다는 거 그 정도지. 네. 아들 그다음 김주혜 위에 오빠가 있고 김주혜가 있고 그 밑에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로드맨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가 주혜라는 애가 있다는 것을 밝힌 거 외에는 구체적인 정황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첩보상으로는 위에 오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김주혜를 내세우는 게 너무 어린 나이부터 내세우고 또 여성이라는 점 그런 걸로 볼 때 김영인 교수께서 얘기한 것처럼 마라톤에 이제 지금 페이스메이커라 그러나? 하여튼 네. 그 같이 뛰어주다가 그 선수가 우승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용도 또는 그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그 무력 위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대외 이미지 개선용으로 내세운다든지 북한의 주민들에게 굉장히 가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선전용이라든지 그런 용도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 어느 하나도 명확하게 후계자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근데 네. 후계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빠가 있는지 없는지조차가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박 전 원장께서는 일단 첩보로는 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일단은 너무 그 김주의 후계서를 너무 비중을 두지 말고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을 해라 그런 취지로 얘기하신 게 아닌가 전부. 네. 김 교수님, 일각에서는 어린 김주혜 대신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통치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하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뭐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그 등장할 수 있는 인물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본다면 뭐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두 가지 점에서 조금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40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해 지역 시찰하는 것도 보면 아주 심각한 건강 위험이 있으면 보트 타고 그렇게 신의주의 그 유화도 쪽을 그렇게 다닐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네. 보면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김여정이 그동안 해왔던 역할은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김여정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보이는데, 그러나 김여정의 역할은 대체로 리베로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소방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남측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남 관계가 잘 될 때도 나서고 또 남 관계가 아주 안 좋을 때도 악역을 또 자처하기도 하고, 대체로 보면 김여정은 이제 그러한 오빠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분야에서 그것을 좀 커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수업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보고, 네. 오히려 김여정의 역할은 4세대 후계자로 가는 데 있어서 징검다리 역할, 또 그 과정에서 좀 더 완벽한 어떤 4세대 후계군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북한이 오물풍선을 10차례 살포했는데 네네. 오물풍선이 전국적으로 3,000곳이 넘는 장소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에 이은 북측의 오물풍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이 문제는 서로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측의 일부 대북 전단을 날리는 단체, 탈북자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단체가 행동을 하면 북한이 거기에 반응을 하고, 또 북한이 이 남측의 행동에 대해서, 남측 일부 단체 행동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그 풍선을 날린달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또 우리 단체가 날리는 이런 식의 어떤 쳇바퀴 도는 지금 행보가 보여지고 있고, 지금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날씨나 이런 일기가 상당히 풍선을 날리는데 또 남측에서 북쪽으로 날리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북한이 지금 풍선에 대해서 조절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상호 간의 그 풍선이나 대북 전단을 날리는 이것 자체를 자제하지 않는 이상은 반복적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 계절적으로
그 북측에서 바람이 내려오는 계절이 아닌 계절에 있어서는 풍선이 내려올 가능성은 좀 더 낮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홍 원장님, 일부 오물 풍선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도 떨어졌는데요. 이게 심각한 안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용산 대통령실 등을 타겟으로 한 건지, 만약 여기 다른 게 뭐 들어있거나 뭐 무기 형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뭐 일부 어떤 저 일부 계층에서는 그 오물풍선이라고 하는데 그거 왜 그냥 놔두냐, 저 대공포를 쏴서 떨어뜨려야지 그러는데 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 줄 알고 자칫 그 화생방 무기라도 그렇죠. 들어있으면 그것이 그 일거에 그냥 전 지역으로 퍼지면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떨어진 다음에 수거하는 것이 일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용산 대통령실까지 떨어지고 그러는 게 거기 뭐 정밀 조준해서 거기로 보냈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네. 그러나 그 가능성을 보면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상당한 선의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이 그야말로 진짜로 벼랑 끝 전술로 그 안에 화생방 무기라든지 아주 그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 오물 중에서도 아주 나쁜 오물 같은 걸 섞어서 보낼 때 우리가 그러면 전쟁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전쟁을 하면은 피해는 우리가 더 훨씬 더 번영하고 인구가 밀접 지역이고 그 북한에서 가까운 지역에 완전히 더 산업시설이나 다 몰려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초반기에 남북 간의 분쟁이 벌어지면 우리의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남북한 간에는 북한과의 선의로 공존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방안인데, 거기서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하는 우리의 대북 정책은 저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북한이 좋아서가 아니라 북한이 그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담보로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 공존하는 것을 일단 내세우고 부득이한 경우에 방어 위주의 국가안보를 나가야지,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방식은 아니다. 네. 김 교수님, 일본의 사두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네. 조선인 강제노동이라는 사실이 표기되지 않았는데요. 네.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을 빠진 상태에서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한 점을 두고 좀 비난이 있잖아요. 네.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하나는 역사적인 팩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일 정부와 또 한일 학계에서 명확하게 이 부분은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강제 노역은 명확한 사실 아닙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사실이 실제 존재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유산 등재와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면 강제 노동 또는 강제 노역이라는 표현 자체가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이게 하나의 사태 또는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일부 보면은 뭐 일부 일본의 지금 보수적인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강제 노동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의 이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네. 또 다른 사안들에서 우리가 일본의 입장을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우리 정부로서도 이게 누적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정부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네. 하나하나 좀 매듭을 지을 때 정확하게 역사의 사실과 그다음에 한일 관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또 미래의 부분은 또 미래의 부분대로 가는, 이것이 좀 더 두 개가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홍 원장님, 정부는 일본 정부가 강제 노역 역사를 반영키로 약속하고 전시관 마련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2015년이죠. 네. 군함도 등재할 때도 일본이 강제 노동 관련한 내용을 차후에 넣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잖아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기본적인 시각 자체가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역사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죄하고 또 배상하고 이런 방식으로 한 게 아니라 모든 걸 덮어주고 우리가 선의를 베풀면 일본도 선의를 베풀 것이다라는 논리로 초지일관에서 왔고 그것처럼 초지일관에서 온 게 없거든요. 네. 근데 거의 하나도 일본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한 것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본과의 외교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일본은 한국의 양보를 기정사실화하고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저는 최근에는 이제 뭐 야스쿠니 신사라든지 역사 왜곡이라든지 사도광산, 군함도 또 후쿠시마 오염수 이걸 넘어서서 제일 중요하고도 중요한 독도 문제까지도 자칫하면 양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거의 아무것도 일본은 우리한테 우리가 베푼 그 선의에 보답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네. 이를테면 하다못해서 그 히로시마의 그 한인 위령비에 기시다 총리가 우리 대통령이 참배하는데 같이 동참했다. 이런 거마저도 일본은 정확한 계산에 이거에서 우리 조선인 피해자도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측면이 있지만 반면에 일본은 2차 대전의 희생자다. 핵폭탄을 맞은 피해자다라는 거를 코스프레하는 데 우리 대통령이 동참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일본은 정확한 계산에 이거에서 거의 하나도 우리한테 뭔가 선의를 베풀어 오는 것이 없다.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정부가 다른 외교도 뭐 대미 외교도 좀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지만 대미 외교보다도 특히 대일 외교에 있어서는 너무나 일방적인 양보로 일관되어 왔다는 건 좀 시정돼야 돼야 한일 관계가 좀 더 공정하게 되는데도 우리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네. 그 점을 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설마 독도까지 그러겠습니까? 글쎄 그게 네. 기우면 좋겠습니다. 네, 황 원장님.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로 미국 최초로 흑인 여성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네. 지난달 선거자금 모금액이 트럼프의 두 배 이상 압도했다고 하는데 이게 컨벤션 효과입니까? 아니면 진짜 돌풍입니까? 네, 해리스 부통령이 그간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어서 이제 완전히 가려져 가지고 거의 뭐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바이든이 대선 후보를 양보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상 예상 투표를 해보면 바이든보다도 더 뒤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트럼프가 총격 피격을 당하고 완전히 대세를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이 결단을 내려서 후보를 양보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상황이 변화가 되는 게 여성이라는 새로움, 그다음에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더 고령이었는데 이제는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보다 19살이나 어린 후보라는 그렇죠. 거, 그다음에 이 어떤 이념적인 성향에 있어서 상당히 더 진보적으로 선명하다는 거. 그래서 대결 구도가 뚜렷해짐으로써 미국 국민들이 야 이거 한번 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해리스 후보가 굉장히 속전속결로 그 대의원들을 장악해서 불과 10여일 만에 90% 이상의 대의원들을 확보했고 그리고 이를테면 조금 주저한 것으로 보였던 오바마 대통령까지 완전히 다 지지를 받았고 네. 그리고 가상 경쟁자들로부터도 어떤 도전도 받지 않았을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움직였고 그리고 자금도 빨리 모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지금은 거의 그 어떤 총격 피격의 효과도 다 사라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컨벤션 효과 아니면 허니문 효과 뭐 이런 효과가 아직은 이제 19일까지 계속될 텐데요. 지금은 오히려 해리스가 더 앞서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네. 근데 그것이 그냥 컨벤션 효과로 끝나느냐 아니냐는 9월 달에 지금 대선 후보 토론이 지금 예정돼 있는데 네. 그것이 열린다면 열릴지 안 열릴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열린다면 거기서 이제 결판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유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정말 해리스가 앞서가는 형국으로 보는지 아니면은 그래도 여전히 현재까지는 트럼프 후보가 앞선다고 보는지 어떤 전망이세요, 향후? 뭐 지금은 뭐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과 좀 더 11월까지의 시간이 몇 달 안 남았지만 그 기간이 짧은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현재까지는 해리스 효과라고 하는 것은 컨벤션 부분과 좀 새롭게 등장하는 비교되는 차원에서의 해리스의 이미지가 좀 강하게 부각되는 차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동 문제도 짧게 좀 보겠습니다. 홍 원장님,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정치 지도자죠. 이스마엘 하니에가 숙소 밖에서 날아온 단거리 발사체에 사망했다.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한의의 피살 문제, 향후 중동 정세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저는 개탄스러운 게 한이에라는 이 하마스 지도자가 네. 강경파가 아니라 대화 협상을 상당히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살해하려고 했나? 물론 아직 이스라엘이 정확히 살해했는지 100%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이스라엘이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부인하지 않을 리가 없는데 부인도 인정도 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뉴욕타임즈 같은 데서는 이게 2달 전에 이미 폭탄을 심어놓고 이 한이에가 이란의 초청을 받아서 그 이란 행사에 공식 초청을 받았을 때 틀림없이 거기 머무를까라고 해서 폭탄을 장치해놓고 멀리서 이걸 폭파시켰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보도고요. 그렇죠. 사전에 뭐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체로 서방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또 이란에서는 공화국 수비대가 자기네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지 하여튼 비행기에서 그 미사일을 쏴서 했다라고 그러는데 어느 게 진상인지는 이제 가려져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협상파인데 왜 협상파를 굳이 그렇게 제거를 했을까? 그리고 이란과의 확전을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확전을 바라지 않는데 이스라엘이 그 확전을 마치 바라는 듯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거는 다분히 지금 네타냐후라고 하는 개인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전쟁을 중단하면 자기가 총리직에서 쫓겨나가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중동 전쟁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것이 한 사람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계산에 따라서 계속해서 확전 양상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도 사실은 다 제압해 놓고도 굳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학살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해서 하는 것이 이 정치적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감인데 지금 더군다나 이제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레임덕 현상으로 이제 해리스한테 양도한 예는 좀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네타냐후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굉장히 참 비극이다, 인류의 비극이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확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 교수님, 한 30여 초 남았는데 확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현실이죠. 그렇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란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란의 대통령 그 취임 축하 사절을 온 사람을 암살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이스라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 그렇게 보면 실제 중동 정세가 심각하게 된다는 것은 한국 경제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좀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련병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지난 31일 마감됐지만 지원자는 극소수에 그쳤습니다. 서울의 이른바 빅5 병원조차 지원자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 지난 27일 싱가포르 주최 의료인 채용 설명회에는 전공의 등 의사 200여 명이 북적였습니다. 6개월째 이어진 의료 공백이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 일로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샀던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의학교육 폐행과 우수인력 유출 등으로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점입니다. 한계에 봉착한 정부 대신 여야 정치권이 적극 나서 이미 현실화된 의료 시스템의 붕괴, 의료 재난의 돌파구를 찾기를 촉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